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런 정성이 세상에 존재할 줄 몰랐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캐나다 건설 현장 외국인 동료들이 입을 모아 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외국인들이 경악한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성의 힘.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설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가끔 김치나 불고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저 맛있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딸을 따라 캐나다로 이주하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편하게 생각하실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점심 도시락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싸주던 간단한 샌드위치 대신 정교하게 만들어진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20줄이나 되는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하나하나가 똑같은 크기로 잘려있고 속재료도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김밥뿐만 아니었습니다. 작은 반찬통들이 15개나 들어있었는데 모두 다른 종류의 반찬들이었습니다.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까지. 각각의 반찬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동료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는 제 도시락 사진을 찍어서 고향 어머니께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이런 정교한 도시락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간단한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가져오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화려한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는 그냥 아내가 싸준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도시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참치김밥과 단무지김밥이었는데 오늘은 소고기김밥과 계란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매일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닭볶음탕 국물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 따로 용기에 담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락을 누가 싸주시는지를.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생 요리를 해오신 손길로 캐나다에 온 사위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고 계셨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했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인지, 정말 매일 이런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것인지를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인어른의 따뜻한 마음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의 관심은 의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스는 건설 현장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매일 싸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슬쩍 물어보곤 했습니다. 혹시 비싼 한식당에서 주문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이런 도시락을 싸오는 것은 아닌지를요.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요리를 먹고 자랐지만 매일 이런 수준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제가 어떻게 매일 이런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자리 주변으로 모여들어 도시락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날은 김밥 20줄에 더해 잡채까지 들어있었고 또 어떤 날은 비빔밥용 고추장이 따로 작은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메뉴와 구성에 동료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런 정성을 쏟아주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칠 동안만 특별히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도시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스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집에서 만들어 오는 것인지 누가 이런 도시락을 싸주는 것인지를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장인어른 이야기를 해도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런 정성을 쏟아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제 도시락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메뉴가 나올지, 오늘은 또 어떤 반찬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혹시 동료들이 질투하거나 불편해할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맛있는 점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결국 동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이런 정성을 베풀어 주시는 장인어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매일 이 도시락을 싸주시는 분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65세의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준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장인어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라는 것, 요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요리사셨는데 딸을 따라 캐나다로 이주하시면서 언어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르코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셨던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할아버지도 이런 정성을 매일 쏟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시는 것, 김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말아주시는 모습,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밥을 만들 때는 밥의 온도까지 신경 쓰셔서 제가 점심에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도록 계산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요리사의 수준에서 매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독일에서도 이런 정성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 어머니들의 정성으로도 이 정도는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사위라서 어색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위해 더 많은 정성을 쏟아주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사위를 귀한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 특히 장인어른 같은 분은 사위에 대한 정성이 남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스는 자신의 독일 가정과 비교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 문화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인어른의 정성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받아오던 도시락이 사실은 한국의 아름다운 가족, 문화와 장인어른의 깊은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한스는 며칠 동안 계속 제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그에게는 이런 정성이 매우 낯선 문화였습니다. 독일 가정에서는 각자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65세의 장인어른이 32세 사위를 위해 매일 이런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더욱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보다도 더 깊은 정성이 담겨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이 외국인 사위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도 정성스러우셨지만 이런 수준의 매일매일 정성은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캐나다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톰은 자신의 장인어른과 비교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가 대체로 격식적이고 거리감이 있는데 한국의 가족 문화는 정말 따뜻하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듣고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제 도시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가족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 도시락을 구경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가족관계, 효도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스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인 아내도 매우 놀라워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스는 자신도 가족에게 더 많은 정성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중에서 마르코만은 다른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혹시 외로우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오셔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일자리도 없으신 상황에서 매일 도시락 만드는 일에만 매달리고 계시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장인어른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마르코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매일 저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시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어떤 기분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으신 상황에서 오로지 도시락 만드는 일로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 과연 행복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장인어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시는 한 분의 어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장인어른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가방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만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항상 준비해 주시던 정성스러운 김밥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제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제 도시락을 기대하며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것은 평범한 샌드위치였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장인어른이 몸이 좀 피곤하시거나 다른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다녀오신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시고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를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매일 그런 정성을 쏟아주시느라 몸이 무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 정성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한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인어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예전에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보다는 자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정성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봤던 그 소중한 도시락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평범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동료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장인어른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도시락을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해 감탄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장인어른을 뵐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드려서 죄송하다고 빨리 나아서 다시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인어른이 입원하신 지 3일째 되던 날 한스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용히 다가와서 장인어른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한스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던 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한스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독일 가정 요리를 할 줄 안다며 장인어른이 회복하시면 독일 음식을 배워드리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더라도 요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이 요리 전문가이시니까 다른 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르코도 즉시 동참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와 피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이탈리아 요리법들을 장인어른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평소에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장인어른의 정성을 보고 더욱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인 동료 톰도 합류했습니다. 자신은 바비큐 전문가라며 캐나다식 바비큐와 메이플 시럽을 활용한 요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를 장인어른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낯선 외국인들과 만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시는데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제 걱정을 아는지 한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독일에서 이탈리아 요리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우리와 함께 요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의 한국 요리 실력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심을 느낀 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인어른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사시다가 캐나다로 오신 분이 갑자기 외국인들과 요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톰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져가서 장인어른께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항상 저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주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장인어른께 정성을 보여드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도시락에 호기심을 보이던 동료들이
이제는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퇴원하시면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퇴원하신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동료들과 함께 집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스는 독일식 소시지와 사우어크라우트를 준비해 왔고 마르코는 직접 만든 파스타와 토마토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톰은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과 연어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국인들을 보시고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만나보시니 어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보시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한스가 먼저 독일 소시지를 내놓으며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어는 할 줄 몰랐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장인어른도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정성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가 파스타를 끓이기 시작하자 장인어른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조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0년간 요리를 해오신 분답게 다른 나라 요리법에도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마르코는 장인어른의 시선을 느끼고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톰이 메이플 시럽을 활용한 연어 요리를 준비할 때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다가오셔서 재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오시더니 한국식 양념을 조금 섞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깜짝 놀랐지만 장인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이 완성되자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각국 음식을 조금씩 드셔보시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통역해 주었는데 모두 맛있다고 하시며 각 나라마다 독특한 맛이 있다고 감탄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스는 장인어른의 반응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독일 음식을 처음 드셔보시는 한국분이 좋아해 주시니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가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김밥을 만들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도 동료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막 나오신 분이 이렇게 정성을 쏟아주시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웃으시며 계속 김밥을 말아주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들을 위해 요리해 주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우셨습니다. 한스와 마르코, 톰이 장인어른 옆에 서서 김밥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밥을 펴는 방법부터 재료를 올리는 순서, 김밥을 마는 기술까지 모든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짓으로 설명해 주시며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보여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요리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서로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따뜻한 미소와 동료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만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스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장인어른 댁에서 작은 요리 모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가르쳐드리고 장인어른께는 한국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마르코와 톰도 즉시 찬성했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요리법들을 장인어른과 나누고 싶다고 했고, 톰은 캐나다의 다양한 지역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장인어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요리 모임이 열린 토요일, 장인어른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요리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우시다고 하셨습니다.
캐나다에 오신 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셨는데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장인어른이 김밥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스, 마르코, 톰 모두 서툰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이 찢어지거나 밥이 흘러나오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동료들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요리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만들기에 진지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시며 뿌듯해하셨습니다. 동료들도 김밥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요리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매일 20줄씩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료들의 실력도 늘었습니다. 한스는 김밥 많은 솜씨가 제법 좋아졌고 마르코는 한국식 계란말이를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톰은 김치볶음밥을 배워서 집에서 가족들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한스에게서는 독일식 감자 요리를, 마르코에게서는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 만들기를, 톰에게서는 캐나다식 바비큐 기법을 익히셨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시면서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설 현장 다른 동료들도 우리 모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가져가는 도시락이 예전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김밥뿐만 아니라 독일식 감자 샐러드나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도 가끔 들어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장인어른을 마스터 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의 대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그 호칭을 좋아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설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킴스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동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장인어른의 김밥 이야기를 했더니 주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던 장인어른이지만 점차 이 일을 즐기시게 되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주시고 주문한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30년간 쌓으신 요리 실력이 캐나다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장인어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십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집이 시끌벅적해집니다. 한스, 마르코, 톰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그 가족들까지 찾아와서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언어는 여전히 완전히 통하지 않지만 음식과 정성으로 모든 것이 소통됩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작은 정성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